아이를 재우고 부엌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 모르는 번호는 의례 무시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경기도 가평 경찰서입니다. 혹시 박순자님 가족분이신가요? 네. 시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님 명의 차량이 가평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가평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이고요. 의식은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쥔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었어요. 발을 다쳐 병실에서 쉬고 계실 분이 왜 가평이라는 건지요. 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어머님이 가평에서 교통사고가 났대. 뭐? 가평?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나도 몰라. 경찰한테서 전화 왔어. 빨리 가봐야 해. 남편의 얼굴에서 잠기가 한순간에 거쳐 나갔어요. 우리는 아이를 이웃집에 급히 맡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입이 바짝 말라 있었죠. 가평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초점이 어딘가로 흘러간 채 허공만 응시하고 계셨죠. 그때 복도 끝에서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고개만 살짝 기울이며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니 저예요. 도겸이에요.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러곤 상상도 못할 말을 하셨죠. 누구세요? 그 말에 응급실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시아버지도 입을 반쯤 벌린 채 그 자리에서 숨을 삼키셨죠. 저는 결혼 6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 4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드라마 같은 시댁살이가 있었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주변 친구들 이야기에 비하면 저는 편한 축에 속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표정도 늘 같았고 감정을 드러내시는 법이 없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밥상 끝에 조용히 앉아 수저만 드시는 분이셨죠.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시지? 원래 그러셔. 속으로는 다 챙기시는데 표현을 못 하시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한자리를 지킨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정반대였어요. 나이에 비해 유행에 밝으셨고 차림새도 또래보다 한참 세련되셨죠. 외출이 잦으신 편이라 대개 전화를 드려도 자리에 안 계신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어디 다녀오셨냐고 여쭤보면 친구들 만났다는 말씀뿐이었어요. 엄마는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셔. 친구도 많고. 아버지는 관심도 없으시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뭘 하시든 며느리인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었죠. 남편 밑으로 시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었고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는 성격이었어요. 형수님, 형이 또 뭘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혼내줄까요?
명절에 모이면 을에 이런 농담을 건네곤 했죠. 저도 웃으며 받아쳤고 시댁 분위기는 늘 그랬습니다. 큰 갈등 없이 가끔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의 사이였어요. 아무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고 그래서 평온해 보였죠. 그 평온함이 진짜인 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다치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평일 오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네 시어머니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굴렀다고 한다. 병원이야, 지금. 시아버지 목소리에 걱정보다 짜증이 먼저 묻어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우리 부부는 퇴근길에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왼발에 보호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에 큰 상처는 없었지만 표정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셨다면서요. 내가 그냥 넘어진 게 아니야. 누가 뒤에서 확 미는 느낌이 있었다고. 또 시작이다. 당신이 워낙 덜렁대니까 발을 헛디딘 거지 누가 밀기를 뭘 밀어. 당신 밀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믿어? 분명히 등에 손이 닿는 느낌이 있었어. 나도 가만히 서 있다가 당한 건데. 됐어. 어쨌든 조심 좀 하고 다녀. 바닥에 뭐 있을 수도 있고 그 나이에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자는 거야. 조심 좀 해.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끊으셨습니다. 의사는 왼발 인대가 늘어난 수준이라 며칠 입원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밀렸다고 하신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엄마가 좀 예민하신 거 아닐까?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 부딪히는 거야 흔하잖아. 그래도 넘어질 정도면 그냥 부딪힌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백화점에 한번 가볼게. 시어머니가 부탁하듯 저를 보신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백화점을 찾아가 고객센터에서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CCTV는 경찰 요청 없이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제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사고가 있었는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건이요? 사실 어제 에스컬레이터 한 구간에서 여러분이 함께 넘어지신 사고가 있었어요. 현재 저희 쪽에서 해당 고객분들께 보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만 넘어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함께 쓰러졌다면 에스컬레이터 자체 문제였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단 그렇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죠. 다음 날 우리 부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 백화점에 가서 물어봤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한 구간에서 여러분이 같이 넘어지셨대요. 백화점 쪽에서 보상 논의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만 다치신 게 아니라 그 구간 자체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거 봐, 당신만 다친 게 아니잖아. 괜히 누가 밀었느니 하면서 사서 흥분한 거야. 아이고, 알았어. 내가 졌다. 엄마, 너무 나이 먹어서 다리에 힘 빠진 거 아니야? 이제 외출도 자제해. 나이 먹고 골반 다치면 큰일 난대. 너희 녀석아, 엄마가 그렇게 늙어 보여? 60도 안 됐어, 이놈아.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온 집안이 호들갑이라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가 며칠간 와서 곁에 있어 드릴까요? 필요한 것도 있으실 테고. 됐어.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간병이니? 그리고 나 혼자 여기서 편하게 쉴 테니까 다들 걱정 말고 가.
그래도 혼자 계시면 괜찮다니까. 여기가 얼마나 편한데. 밥도 나오고 누워만 있으면 되고. 나 좀 편하게 쉬게 그냥 놔둬. 괜히 와서 눈치 보는 것보다 나 혼자가 더 속 편해.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안다고 여겼기에 더 이상 권하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뜨셨고 시동생도 곧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부부도 인사를 드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죠. 그때는 그 뒷모습이 무얼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것으로 평범한 저녁이 흘러갔어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했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평 경찰서입니다. 박순자님 명의 차량이 가평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병원 침대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갑자기 무슨 가평이요. 이해가 가지 않았죠. 대체 왜 가평에 계신 건지요. 저희 부부는 급히 가평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 성함을 불러도 남편이 얼굴을 들이밀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죠. 그저 멍한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곧이어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도착하셨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서울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가평이야? 여기가 어디예요? 아저씨는 누구?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누구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죠. 의사가 우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충격으로 일시적 기억 상실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저희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서울 큰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걸 권합니다. 저희 기억이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일시적인 경우 대부분 회복됩니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을 못 드립니다. 빠르면 며칠 안에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혼자 차를 몰고 가평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가평이었는지요. 아버지, 혹시 어머니가 가평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평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 나도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무셨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기대 서 계신 시아버지의 등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어요.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를 서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모든 절차가 끝이 났죠. 병실 밖 복도 의자에 남편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한마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왜 가평에 가셨는지 단서라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견인된 가평 공업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공업사 한쪽 구석에 시어머니 차가 세워져 있었죠. 차를 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앞쪽은 그나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뒷부분은 처참했어요. 범퍼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고 트렁크는 찌그러져 열리지도 않았죠. 도랑에 빠지며 뒹군 흔적이 차체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안에 시어머니가 타고 계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 사고 당시 영상이 남아있을 거야. 남편이 운전석에 올라 블랙박스 본체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이 멈추었어요. SD 카드가 없어. 뭐? 안 넣어둔 거 아니야? 아니, 2년 전에 어머니 차 뽑을 때 내가 직접 블랙박스 달아드렸어. SD카드도 내가 그때 분명 넣었다고. 이상하네. 그럼 사고 충격으로 빠진 거 아닐까? 아니야. SD카드 슬롯이 안쪽에 있어서 딸깍 끼우는 구조거든. 충격으로 빠질 수가 없는 위치야. 손으로 눌러서 빼야 나오는 거라고. 남편은 혹시나 싶어 차 안 바닥과 시트 틈새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SD카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차 블랙박스에서 SD카드 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견인만 했지 차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려왔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진짜 이상하네. 이거 저절로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럼 대체 뭐지? 그걸 내가 알겠냐? 누가 빼간 건지. 혹시 사고를 낸 사람이... 그 말에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당장 누가 왜 빼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의문만 하나 더 늘어난 채 우리 부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가평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경찰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나야, 나. 어머니? 어머니예요? 이건 무슨 번호예요? 병원 전화로 하는 거야. 그것보다 내 핸드폰 못 봤니? 네? 핸드폰이요? 내 옷주머니에 있었는데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니까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저는 핸드폰보다 다른 것이 먼저 머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저 아시는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다 기억나. 괜찮아. 그러니까 핸드폰 좀 찾아봐. 혹시 차에 두고 내린 건지도 모르겠네. 목소리가 너무 멀쩡했습니다. 어제까지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던 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또렷하게 전화를 하고 계셨죠. 다행이라는 안도보다 어딘가 맞지 않는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는 듯한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빨리 좀 찾아봐. 가평 그 공업사인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차 안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바로 공업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차량 내부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핸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죠. 공업사에 없대. 차 안 구석구석 다 봤는데 핸드폰은 없었다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일단 가보자. 기억이 돌아오셨다니 왜 가평에서 사고가 나셨는지 직접 확인해야지. 저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아니, 분명히 제 옷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다고요. 입원할 때 소지품 맡겼잖아요. 그때 분명히 있었는데 왜 지금 없는 거예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저희가 따로 빼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 핸드폰이 저절로 사라졌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채 간호사들을 몰아세우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간호사와의 실랑이가 끝나자마자 시동생을 붙잡으셨습니다. 너 지금 나가서 핸드폰 하나 새로 개통해와. 당장. 엄마, 지금 입원해 있으면서 핸드폰이 그렇게 급해? 좀 쉬워. 급하니까 그러지. 어서 가. 어머니, 핸드폰이야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몸 추스를 쉬는 게. 병실에 누워서 뭐래. 심심해 죽겠는데. 친구들한테 연락도 해야 하고.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는데 사고 충격이 크셨잖아요. 일단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아이고, 나 괜찮다니까. 자꾸 환자 취급하지 마. 근우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다녀와. 시동생은 결국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병실에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죠.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지금이 아니면 물어볼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기억이 돌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랬지. 그러면 왜 가평에 가신 건지도 기억나세요? 그리고 사고는 또 어쩌다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웃음기가 한꺼번에 지워지는 얼굴이었어요. 그건 아직 기억이 안 나. 네? 짧게 내뱉으시더니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리셨죠. 어머니, 다른 건 다 기억나셨다면서요. 저희도 알아보시고 전화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평에 가신 이유만 기억이 안 나세요? 모르겠다니까. 피곤하다. 나 좀 쉬고 싶어. 시어머니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더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벽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기억은 전부 돌아왔는데 가평에 간 이유만 비어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기억의 빈자리인지 아니면 채우고 싶지 않은 자리인지 저는 후자 쪽에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시동생이 새로 개통한 핸드폰을 들고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시다가 핸드폰이라는 말에 벌떡 몸을 일으키셨죠. 피곤하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동생 손에서 핸드폰을 받아들자마자 화면을 켜고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 오전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오전 회진 때 환자분이 병실에 안 계셔서요. 병원 안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 됩니다. 혹시 어디 가셨나요? 네? 없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시 보호자분께서 데리고 나가신 건 아닌지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저희는 안 갔어요. 어머니가 혼자 나가셨다는 건가요? 기억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인데 혹시 그게 다시... 저희로서도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보호자분께서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기억 문제가 다시 생겨 병원을 나가신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새 핸드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신호만 허공에 울리다 끊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 병원에서 없어져?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모르시는 거죠? 혹시 어머니한테 연락 온 거 없어요? 없어.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왔다. 시동생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에게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답뿐이었죠. 가족 중 누구에게도 한마디 없이 사라지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경찰이 병원 CCTV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오늘 이른 아침에 환자분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혼자 정문으로 걸어 나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말을 잃었죠. 화면 속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헤매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죠. 기억을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왜 어디로 가신 건지 점점 걱정과 함께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이 시어머니 행적을 추적하는 동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집에 가신 거 아닐까? 일단 아버지 집에 한번 가보자. 저희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멈추었죠. 거실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장롱 문까지 활짝 벌어져 있었어요. 어머, 도둑 들었나 본데? 남편이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가방이 없어. 귀금속 보관함도 통째로 사라졌고 서랍 안에 있던 것들 전부 빠져 있어.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말에 병원으로 가시던 시아버지가 다시 저희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히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어질러진 거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지 않았다. 분명히 멀쩡했다고. 도둑이 들었나 봐요. 걱정 마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해 주었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죠.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집을 나간 직후 혼자 현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 캐리어를 끌고 다시 집을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이셨죠. 이게 뭐야? 도둑이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가져가신 건데? 본인이 자기 물건을 챙겨 나간 거라 도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가출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더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것에 당하신 건 아닐까요?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동이 매우 또렷하십니다. 외부 위험에 노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텅 빈 안방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상한 확신이 가슴에 자리를 잡았죠. 시어머니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숨기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죠. 남편과 저는 시댁에 남아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몇 시간이 지나자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 들렸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저는 문을 열자마자 물었어요. 어머니 찾으셨어요? 어디 계세요? 경찰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라뇨? 저희는 박순자님 가족분을 찾아온 건데요. 실례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아까 어머니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그 건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는 다른 건으로 왔습니다. 다른 관할서에서 나왔고요. 다른 관할이라는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죠. 현재 조규철이라는 분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셔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규철 씨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순자 님이 최근 수시로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박순자 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조규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조규철이요? 그게 누군데요?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자주 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말을 아끼면서 시선을 시아버지 쪽으로 돌렸어요. 혹시 아버님이 남편분 되시나요? 최근 며칠간 어디에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요? 그게 갑자기 왜? 확인 절차입니다.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대답을 하지. 조규철이 누군데 내 행적을 물어보는 거요? 죄송합니다만 수사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협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다무셨어요. 경찰은 몇 가지를 더 물은 뒤 명함을 놓고 돌아갔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실종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시아버지 행적 추궁이 겹쳐진 것이었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것들이 어딘가에서 하나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차점이 두려웠어요. 경찰이 돌아간 뒤 집안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죠. 조규철, 시어머니가 수시로 전화를 걸었던 남자, 그리고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간 남자. 설마, 아주 설마 그 남자가 시어머니의 내연남이 아닐까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도 소파에 앉은 채 한 점을 응시하고 계셨죠. 세 사람이 같은 의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동생이 들어왔어요. 시동생은 거실 분위기를 살피더니 시아버지 쪽을 한번 보고는 우리 부부에게 눈짓을 했죠. 형수님, 잠깐 이리 좀 와보세요. 시동생은 우리를 안쪽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은행 계좌야. 예전에 내가 어머니 주식 계좌 만들어 드릴 때 공인 인증서 가지고 있었거든. 그걸로 조회해봤어. 화면에는 시어머니 계좌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그 목록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규철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된 기록이 수십 건이었어요. 금액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다양했죠. 그리고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그 사람한테 보낸 거야?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나갔어. 한두 번이 아니야, 형. 금액도 점점 커졌고, 그리고 이것 봐. 어머니가 오늘 통장에서 잔액 전부를 인출해갔어. 이상하지 않아? 뭐야. 야,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그러면 단발성이겠지. 이건 1년이 넘게 지속된 이체 내역이잖아. 범죄는 아니야. 남편은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저도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모르겠다. 지금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들리셨는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으셨어요. 그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렸죠. 평생 말이 없던 분이셨지만 오늘은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그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어요. 출석하라니. 그게 무슨...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하셨죠. 그 뒷모습의 당황도 놀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같이 가요. 저도 갈게요. 우리 부부는 시아버지를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 안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시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전혀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 부부는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 형사가 나와 우리에게 말을 건넸죠. 보호자분이시죠?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님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네? 피의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평 교통사고 현장 인근 도로 CCTV에서 아버님 명의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규철 씨가 폭행당한 지역 인근에서도 아버님이 목격된 정황이 있고요. 네? 폭행이요? 그럼 그 사람이 의식불명이라는데. 네, 심각한 폭행으로 인한 의식불명입니다. 잠깐만요. 아버님이 어제 경찰분들한테 그날 행적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네, 확인 결과 그 진술 내용과 CCTV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어제 경찰에게 답하신 행적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머리가 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남을 때릴 뿐이 아니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남편과 저는 대기실로 돌아와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뒤엉켰지만 그 어느 것도 문장이 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늦은 저녁에야 조사를 마치고 나오셨죠. 남편이 다급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시아버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죠.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거실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시동생도 소파 끝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바닥만 보고 계시다가 무거운 입을 여셨죠. 너희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그놈이랑 같이 가평에 간 걸 알았어. 뒤를 밟았지. 아버지, 참으려고 했다. 근데 그 차가 가평 모텔가 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어. 너희 어머니 차를 뒤로 들이받았다. 도랑으로 굴러떨어진 것도 내가 한 짓이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묵묵히 가장 노릇만 해온 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사고 나고 나서 옆에 타고 있던 그놈은 들통날까봐 현장에서 도망쳤다. 며칠 뒤에 내가 그놈을 찾아가서 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무슨...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동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시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너희한테 미안하다. 그러니 그렇게들 알아라. 절대 딴소리 하지 말고. 이 애비 명령이야. 시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남편이 급히 뒤따라 나갔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 따라오지 마라. 시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1층 입구에 있던 자신의 차에 올라타시더니 그대로 떠나버리셨죠. 남편이 현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왔어요. 저희는 경악한 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온 거야? 설마 아버지 나가는 거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온 거야?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입술을 떨며 말하셨죠. 나는 억울해. 그 사람이 의처증에 미쳐서 날 의심하고 조규철은 물론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 멀쩡한 차를 들이받는 게 정상이니? 그 인간이 미친 거라고.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조규철이 누군데요? 그 사람한테 돈은 왜 준 건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다 사정이 있었어. 난 이제 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이혼이요? 어머니, 제발 좀 앉아서 이야기해요. 제발 알아듣게 설명 좀 해달라고요. 할 말 없다. 그렇게 알아. 난 네 아버지 오기 전에 다시 가야 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이 집이 어디서부터 무너진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자수를 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이혼 선언에 머리가 복잡했지만 지금 급한 건 시아버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일단 시아버지를 도울 변호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남편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되시죠? 납품 물건이 이틀째 안 들어오는데 사장님이랑 연락이 전혀 안 돼서요. 저희도 거래가 밀리면 곤란합니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아버지가 경찰서에 계시니 가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없었죠. 저희는 일단 시아버지 가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사무실에 앉아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죠. 저도 옆에서 어질러진 서류와 물건들을 정리하며 남편을 도왔어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것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SD 카드였죠. 저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평공업사에서 사라져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이것이 그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인해봐야 한다는 직감이 왔죠.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SD카드 서랍 구석에 있었어. 혹시 이거... 가져와봐. 남편이 노트북을 펼치고 SD카드를 넣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수십 개가 올라왔어요. 그중 가장 최근 것으로 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카메라의 화면이었어요. 앞면과 후면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비친 것을 본 순간 우리 부부는 동시에 말을 잃었죠.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도 기겁을 하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시아버지가 이 SD카드를 서랍에 숨긴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자수를 하셨는지도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다. 왜? 어머니, 저희 갈게요. 거기서 꼼짝도 하지 마시고 있으세요? 아니,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희는 벌떡 일어나 거의 달려나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향해 달리는 내내 핸들을 쥔 남편의 손등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눌러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안쪽에서 보조 자물쇠를 걸어 놓은 것이었죠. 문이 안 열려. 이제 화단 쪽으로 돌아가서 거실 창문 열어볼게. 아파트 1층이라 화단을 넘으면 거실 창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건물 뒤쪽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안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잠금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복도를 달려 사라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쫓을 수가 없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더 급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동생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채 그 옆에 서 있었죠.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SD카드 영상의 진실은 이것이었어요. 시어머니 차 후방 카메라에 찍힌 들이받는 차. 그 차는 시아버지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의 차였죠. 시동생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오열하며 입을 열었어요. 나 알고 있었어.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 백화점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남자를 봤다고. 처음엔 누군가 했는데 둘이 손을 잡고 있더라.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그놈을 에스컬레이터에서 밀어버렸어.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같이 넘어진 거야. 너였어? 백화점도 네가 한 거야? 엄마가 입원해 있으면서도 그 남자랑 계속 연락하는 거 알았어. 병실에서 웃으면서 문자하는 거 봤다고. 누구랑 했겠어? 그 새끼랑 했겠지. 그래서 가평에 몰래 간 것도 내가 엄마 몰래 따라간 거야. 형, 엄마 차 들이받은 거 나야.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가 아니라 나라고. 시동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엄마 핸드폰 훔친 것도 나야. 그 핸드폰에 외도 준 거 다 있었어. 사진, 카톡, 더럽고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증거 사진들 전부 다. 너무 화가 났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복면을 쓰고 그 남자 찾아가서 팬 거야.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나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가. 내가 한 짓을 아버지가 전부 뒤집어 쓴 거야. 나 때문이라고. 나 지키려고. 시동생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왜 자수를 하셨는지, 왜 SD카드를 서랍 깊숙이 숨기셨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갔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도망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경찰서에서 풀려나셨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경찰서 앞에서 시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시아버지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계셨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거실 탁자 위에 SD카드를 내려놓았어요. 아버님,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시아버지는 탁자 위에 SD카드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죠. 어머니 차 블랙박스에 동생 차가 찍혀 있다는 거 아셨죠?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여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수상해서 뒤를 밟았다. 가평까지 따라갔는데 도중에 놓쳤어. 시아버지는 그날 가평 근처까지 갔다가 시어머니 차를 놓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고 연락이 온 거야. 내가 가평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공업사에 갈 수 있었지. 병원이 아니라 차가 실려간 공업사를 먼저 갔어.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래서 차에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를 뺐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그래, 근우 차였어.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을 돌려봤어. 그런데 틀림없더구나. 근우 그놈 차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으셨어요. 조규철이라는 놈이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소식도 들었다. 경찰이 아직 범인을 못 잡았다고 하더라. 그때 알았어. 그것도 근우가 한 거라는 걸.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자수하신 거예요? 네 동생 어리다. 그 나이에 전과자 되면 인생 끝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무엇이 눌려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애미 때문에 이 집안이 이 꼴이 됐는데 막내 인생까지 망가지는 꼴을 못 본다. 시동생이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동생을 내려다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다만 거칠고 마른 손으로 시동생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시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가장 큰 표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시동생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 핸드폰에서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시동생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거실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조규철이랑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 아들이라고. 엄마가 그 남자한테 제가 당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외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남자 아들이에요, 아버지.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저도 머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지 않으셨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근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 어머니가 한 번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 그때는 용서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근우가 생긴 거야.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때 알았지.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내 호적에 올리고 내 아들로 키웠다. 시동생이 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번에 어머니가 또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온몸에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한 짓의 무게가 비로소 전부 보였죠. 용서를 받고도 같은 짓을 반복하고 평생을 속이고 재산까지 빼돌리고 그러면서 피해자인 척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동생을 내려다보셨어요. 근우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건 변하지 않아. 아직 어리고 앞날 창창한 놈이 이런 것에 짓눌려 살지 마라. 모른 척해. 시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라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시동생에게 자수하지 말라고 만류하셨어요. 내가 이미 다 떠안았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아비인 내가 처리할 일이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제 죄를 아버지가 지고 가시면 저는 평생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대신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짓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됐다. 입 다물어. 결정된 일이야.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시동생은 다음 날 아침 혼자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술했죠. 소식을 전해 들은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미동도 없으셨어요. 아들을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죠. 저는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여기에 서명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경찰서에 간 날 이 순간에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것이었죠. 그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도련님 경찰서에 가 있는 거 아세요? 왜 가 있는지 아시죠? 근데 어머님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신다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나는 할 말 했어. 서명만 하면 끝이야. 그때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시더니 뺨을 후려치셨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시어머니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남편과 저는 간신히 달려들어 시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시아버지의 온몸이 거칠게 떨리고 있었죠. 평생 주먹 한 번 쓰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터진 입술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말했어요. 재산 분할 확실히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맞은 거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눈물 한 방울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가 저희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네가 외도를 하든 말든 나는 참았다. 재산을 빼돌려도 참았어.
그런데 자식들한테까지 이 상처를 안겼어? 애미라는 인간이 어찌 그래? 네가 사람이냐? 명심해라. 이건 하늘도 용서를 안 할 거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더 치셨어요. 남편과 저는 다시 시아버지를 붙잡았죠.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서더니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던지고 그대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시작되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폭행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조규철은 의식을 되찾았고 시동생은 다행히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이혼 소송은 길게 늘어져 1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곁에서 챙기며 일상을 겨우 추스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가게에 나가시고 돌아오시고 그 반복만 하셨어요. 시동생도 시아버지 가게를 도우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부서진 것들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도겸아, 나야. 네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상태가 안 좋아. 아무리 거의 연을 끊었다지만 네가 아들이잖아. 한번 와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에서 저희를 불러 세웠어요.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발견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죠. 1년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얼굴에 살이 모두 빠져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매달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도겸아, 내 아들, 엄마 무서워. 너무 무섭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 제발. 남편은 침대 옆에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그러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자격으로 그 말을 해요? 그 남자한테 곁에 있어달라고 해요. 어머니 내연남이요. 그 놈은 이제 안 와. 그래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한테 뭘 했는지 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인생 망가뜨리고 근우한테는 평생 짊어질 상처 안기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재산이 탐나서 이혼 서류 들고 왔잖아요. 재산 분할이 급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섭다고 곁에 있어달라고요. 상간남은 이제 안 온다고요. 잘 들으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도 이제 못 와요.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어머니 얼굴 볼 일 없습니다. 장례식에도 안 가요.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돌아서 나갔습니다. 도겸아, 이러지 마라, 제발. 엄마 죽어가. 도겸아, 엄마가 유산 줄게. 네 앞으로 다 남겨줄게. 도겸아! 시어머니가 뒤에서 애절하게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저도 남편을 따라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안을 돌아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내민 손이 허공에 매달린 채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손을 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앉아 계시다가 긴 한숨을 내쉬셨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것이 시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 사람의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부수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